16자씩.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맞아요. 오늘의 주제는 조선 후기 학문입니다. 자, 우리가 조선 후기의 정치를 배우고 있었는데요. 조선 후기의 정치 배웠더니 매우 평화로웠어, 아니면 혼란스러워? 매우 혼란이에요. 혼란인데, 이런 혼란을 겪고 있을 때 당시에 어떤 사회가 펼쳐졌을지, 어떤 학문이 펼쳐졌을지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기 전에 오늘 수업 관련된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냐면은 자산어구라는 영화인데요. 선생님 솔직히 나는 이거 개봉했을 때 못 봤고요. 왜냐면 작년 3월인가 개봉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코로나가 좀 있을 때라서 그때는 못 봤고, 넷플릭스에 있더라고요. 선생님 이걸 봤는데 굉장히 좀 잘 만들어서 놀랐어. 감독이 되게 유명해. 그 왕의 남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냥 천만의 광인이라는 거. 이준익 감독이라고 그 감독님이 만드신 건데, 그 감독님이 나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작품들 다 사극이야. 그래서 광렬, 유관순, 한거 또 뭐 찍었지? 이것도 찍고 하여튼 사극만 계속 찍고 계신데요. 이 영화 굉장히 좀 볼만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근데 잘 봐봐. 오늘 혹시 이거 본 사람 있니? 다행이야. 왜냐면은 이거 좀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알아요. 이거 그냥 보면은 왜 저런 거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대적 배경을 알고 보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영화거든요. 선생님이 그래서 영화 내용은 아니고 예고편을 한번 보여줄게. 일단 정현선 선생님 누구냐? 정현선 선생님은요, 정조 시기에 이분 동생이 겁나 유명하신 분이야. 정약용. 맞아. 정약용 선생님의 형입니다. 친형인데요. 형제가 둘 다 정조에게 예쁨을 받는 관리였어. 부럽지. 형제 둘 다 잘 나왔어. 그런데 정약용 선생님도 그러고 정약용 선생님도 그러고요. 둘 다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조 시기에 결국 유배를 당합니다. 천주교를 믿어서. 근데 정약용 선생님은 지금의 땅끝마을 해남 옆에 가시면요, 강진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강진이라는 데서 거기서 유배를 당하셨고요. 정현전 선생님은 동생보다 더 힘든 곳, 지금의 흑산도, 남해 바다에서 배 타고 한 1시간, 2시간? 들어가야 섬이야, 섬. 섬으로 유배당하십니다. 섬에 유배당했는데, 이때 정현천 선생님은 자산어구라는 책을 썼어. 저 책이 뭐냐? 물고기 관련 책이야. 이 흑산도에서는 홍어가 잡히는데 홍어는 몇 cm고 몇 월에 새끼 낳고 이거 어떻게 요리해 먹고 또 뭐 여기는 돌돔이 잡히는데 이건 몇 cm가 있고 막 이런 걸 쓴 책이야. 그냥 물고기 백과사전이야. 그걸 쓴 책이 자산어구인데 그 영화 예고편 한번 보여줄게요. 이걸 쓸 때 실제로 이 자산어구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이걸 쓸 때 흑산도에 있는 어부 창대라는 애가 많이 알려졌다 이런 내용이 있어. 그래서 그 정현천 선생님과 어부 창대의 그 한 문구를 소재로 만든 영화입니다. 한번 볼게요. 너희 형제들이 긴 있을 날이 있을 것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한다. 경주 좌랑까지 지낸 병을 400을 하네. 목요족은 서해안에 해안천이지 누가 칠 것이기로. 가운데 아래쪽도 있고 밭대기도 있고 여자분들 사는데 언니랑 어쩌라고. 뭔일 없을겨. 지극한 착함에 그치만 나한테 가자 말해. 장래야. 상놈이 공부를 왜 하냐? 사람 노릇 하려고요. 너무 사장님께서 이 차라고 비리다는 것을 뭐다가 만지고 계십니까요? 내가 아는 지식이야 너의 물고기 지식이야. 누나님 거래입니다. 물고기에 매우 해박한 젊은이를 만났네. 자매받은 명피와 사업을 공부에 눈을 돌리기로 했네. 멋지게 살라고요. 너 다른 생각하고 있구나. 이제 지도 사람 되는 줄 원하겠습니다. 공부해서 출세하고 싶지. 이제 산성부가 저희 연을 끊어야겠습니다. 지금 자산부보다 목민심서의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벼슬 높은 사람은 어리석기만 하고 재능 있는 사람은 기회조차 얻지 못하네요. 이
나라의 주인공이 성리학이냐, 백성이냐? 이 자산어물 영화는 한번 선생님 수업 듣고 한번 주말에 한번 보실 친구 한번 보시면 좋은데 지금 보시면은 이 사람 양반이 구하니 평민이 구하니 평민이고 이 정현선 선생님은 원래 양반이었다가 이제 천주교를 믿는 바람에 유배당하신 몸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영화에서 창대가 지금 지금 자성 뭐 하러 간 거야? 과거 시험 합격해서 뭐 하려고? 벼슬 넣어서 관리되려고 그러면서 저는 몸민심서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몸민심서가 뭐냐면은 이때 정영선 선생님의 동생 정영선 선생님께서 강진에 유배당했을 때 쓴 책입니다. 이 몸민심서 선생님도 사기만 하고 아직 읽어보진 않았거든요. 아니다 읽어봤는데 내용은 뭐냐면 목민이 뭐냐면요. 목이 다스리 목자의 백성 민자의 즉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누구지? 왕 그리고 신하들 관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리들한테 심서 꼭 마음속에 새기거라 그 책이야. 그래서 관리들한테 너네 관리할 거면 백성들 뜯어먹지 말고 백성들 위해서 살아야 되고 너네 청렴해야 되고 막 이런 내용이 목민심서야. 그런데 목민심서는 여기 지금 보면 창대란 애가 저는 목민심서에 택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왜 정약전 선생님은 동생도 이런 책을 쓰고 있을 때 왜 얘는 자선어보를 왜 썼을까? 물고기책 뭐 홍어는 몇 센치고 몇 알 새끼 낳고 요리해 먹고 조기는 몇 마리가 있고 막 이런 거 왜 쓰신 거 같아요? 심심해서? 유배당이 맛있어서? 여기서 약간 두 형제의 차이가 난 거야. 왜 이걸 왜 썼을까? 물고기책을 아까 영화에 대사에 나오잖아요. 그거 뭐에 쓰려고 쓰는 거예요? 말하잖아요. 왜 썼을까? 똑똑한 양반. 그 섬 속에서, 섬에서. 잘 보자. 자산어보는 책을 쓴다는 거면 독자를 일단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 책을 누가 읽었으면 좋겠는가? 정혁전 선생님이 저 자산어 쓴 거는 누구 읽으라고 쓴 걸까? 맞아, 백성들. 왜? 백성들한테 왜 물고기 책을 왜 써서 보여주고 싶었을까? 자몽도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팔라고 물고기를 여러 말한 게 다 왔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요 다 하나예요.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면 뭐라도 먹어야 돼? 물고기 이거 먹고 굶으지 말라고 하는 거. 이 바다에는 이러한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너네가 먹을 수 있는 건 이런 게 있고 막 이런 것도 써서 성기가 있으면 성기는 어디로 요리해 먹고 이런 것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정혜 선생님은요 당시에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런 책을 쓰신 거고요. 정혜만 선생님은 이건 누구 읽으러 쓴 거예요? 백성 읽으러 쓴 거야. 아니 근데 이건 관리 읽으러 쓴 거야. 그러니까 정혜 선생님은 아직 관리. 근데 정혜 선생님은 생각이 다른 거지. 나는 저렇게 관리들에게 하는 말. 어차피 내가 저렇게 좋은 문자 써봤자 관리가 그 책을 샀어. 보고 오 좋네 하고 이걸 어떻게 해서 관리가 옥민을 많이 샀으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 안 하면 저 책에 의미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정현 선생님은 유배당했을 때 저런 책보다는 나는 차라리 백성을 택하겠다. 마냥 성리학이 아니라 백성을 택하겠다. 그 뜻이야. 그래서 이 정현 선생님의 사상 물론 정현 선생님도 실학자였어. 지금부터 실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학. 자, 실학 뜻이 뭐냐면요. 백성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입니다. 즉 정현선 선생님이 자산어부 쓴 이유는 백성들 굶어주지 말라고 너네 바닷가에 이런 물고기가 있으니까 이런 거 먹고 살라고 쓴 책이 자산어부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식인으로서 그 지식을 어떻게 보면 백성한테 알리고자 했던 건데요. 자 일단 실학 배경부터 볼게요. 이때 왜 조선 후기 때 백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학문이 왜 만들어졌냐? 자 그 배경을 보시면요. 조선은 양난을 겪었습니다. 두 가지의 난. 무슨 난과 무슨 난이죠? 임진왜란, 병자호란입니다. 그래서 1592년 임진왜란, 1636년 병자호란 두 개를 겪었는데요. 이 두 개를 겪으니까 사회가 매우 혼란해졌어. 사회가 혼란해졌습니다.
매우 혼란해졌는데요. 이때 잘 봐봐. 여러분 그 당시에 과거 시험 보려면 뭐 공부했게? 유교 사상을 공부했는데요. 유교 사상 중에서도 뭘 공부했냐면 이걸 공부했어요. 성, 례, 학. 당시에 관리가 되려면 성리학을 공부했어야 합니다. 자, 성리학이 뭐냐? 이렇게 성리학이 뭐냐면 이렇게 양난 이후에 백성이라고 성이 힘들었는데 이때 관리를 여전히 성리학을 공부했는데요. 성리학이 뭐냐면 인간의 원리나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즉 사람의 마음은 무엇일까? 착한 건가? 나쁜 건가? 착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나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즉 무슨 교과서가 좀 비슷해 내용이? 도덕 교과서랑 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도덕 교과서를 공부해야만 이때 관리가 되었어. 즉 이 당시에 지배층들은요 성리학을 공부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성리학이요 사회 혼란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 자체가 무너졌어. 무너지면 저걸 다시 치우고 설계를 해야 돼. 무슨 교과가 필요할까? 기술 또 세계사? 설계도 그냥 설계도 만들면 무슨 교과가 필요해? 기술이나 수학, 과학, 사회 뭐 이런 게 등등 뭐 노동자 어떻게 좀 되려나 이런 것도 그런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이때 양반들은 그런 거 공부 안 하고 딱 성리학만 공부한 거야.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고 막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 여전히 양반들은 공자왈, 맹자왈, 백성이 왜 굶어 죽지 막 이런 거 관심 없어. 그냥 쟤들은 우리랑 다르구나, 이와 기가 다르네 막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성리학을 탐구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리학이 백성들이 힘든 거를 정책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거야. 왕이 딱 양반한테 이번에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 했더니 백성들이 유와 기가 다른 거로 저희는 어쩌고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안 돼. 이게 좀 답답한 애들이 바로 시작자입니다. 이때 지배층들 사이에서 우리가 정말로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연구해보자. 그게 실학입니다. 실제적인 학문. 그냥 정현정 선생님께서 자선하고 쓴 이유도 백성들을 굶어주지 말라고. 이 물고기 책 보고 어떤 물고기 뭐가 되는지 알려고. 그래서 쓰신 책인데요. 이때 대표적인 실학자들이 두 개의 표로 나뉘어. 그래서 쓰는 표를 한번 보여줄게. 표는 여러분 잠깐만. 하나, 둘, 세 줄. 딱 이 정도면 됩니다. 지금 선생님 표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실학자는요, 크게 두 종류가 나뉩니다. 중농학파와 중상학파가 나뉘고요. 그러니까 둘 다 목표는 단 하나. 어떻게 하면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할까? 실학은요, 실학은 백성을 위한 학문이야. 백성을 위한 실제적인 학문. 즉 백성들이 굶어 죽으면 얘들을 안 굶어 죽게 어떻게 도와줄까? 백성들이 힘들면 어떻게 안 힘들게 도와줄까? 국가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국가와 백성들을 위한 실제적인 학문이 실학인데요. 이 실학의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즉 목표는 단 하나야. 어떻게든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얘네 목표야. 그런데 방법이 두 가지야. 어떻게 달라지냐? 우선 주장을 볼게요. 주장과 인물. 주장과 인물을 볼 건데요. 주장. 자, 중농학파. 중시하다는 뜻입니다. 뭘 중시하는 걸까? 농. 맞아, 농사야, 농. 농업을 중시하다. 즉, 지금 백성들이 이 당시에 백성들이 뭐 먹어요? 쌀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쌀을 많이 키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 농업을 중시하자. 그래서 예를 들었던 건 뭐냐면 표시제도 기억하자. 백성들이 굶어 죽는 백성이 없도록 백성들한테 뭘 나눠주자? 땅을 나눠주자. 이게 얘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자기가 농사짓고 안정적으로, 즉 지금 너무 먹기 살기 힘들면은 기초생활지원금 지원을 주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국가가 땅을 보상해주자. 이게 중농학파의 주장입니다. 중농학파의 주장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요? 그래서 중농학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자.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인물을 생각해볼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중농업파의 실업자들 인물을 얘기해 줄 건데 이름 중업? 그러니까 그냥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뭐 중농업파 누구 있어? 이렇게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시험은 어떻게 객관식이니까 정약용이나 뭐 유형을 써줄 건데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대표적인 인물로는 일단 유형원이라는 아저씨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정약용 아저씨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중농업파의 대표적인 실업자들이었습니다. 유형원, 정약용. 이름 혹시 안 보이면 앞에 있습니다. 유형원, 정약용, 유형원, 정약용 아저씨 세 명인데요. 유형원 아저씨는 어떤 개혁책을 주장했냐? 여러분 지금 교과서에 이것까지 안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알려주냐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갔을 때는 유형원이 뭐 했고 이익이 뭐 했고 정약용이 뭐 했는지 아셔야 돼요. 시험들 풀려면. 근데 지금 우리 수준에서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아마 요구를 안 할 거야. 그래도 여러분 좀 배경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 선생님이 뭐 했는지만 잠깐 설명해 줄게요. 유형원 아저씨는 어떤 개혁을 주장했냐? 이걸 했어. 균전제라는 걸 주장인데요. 균전제. 그러니까 균전제가 뭐냐면요. 균등하게 밭전자야. 밭을 논밭을 나눠주는 제도. 즉 백성들에게 신분에 따라 양반이면 100평, 평민이면 50평, 천민이면 뭐 20평 이런 식으로 당시의 신분에 따라 땅을 균등하게 나눠주자. 이게 균전제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모두 땅 가질 수 있게 해주자. 이게 균전제입니다. 자, 이 가시는 뭘 주장하느냐? 이 가시는 한전제라는 걸 주장인데요. 한전제. 자, 한전제 뜻이 뭐냐면요. 제한한다 한자야. 제한할 때 한. 밭전자입니다. 즉 땅을 제한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뭘 제한했냐? 뭘 제한했냐면 백성들이 아무리 굶어 죽게 생겨도 절대 땅을 못 팔게 만들자는 게 한전제입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땅이 200평이 있어. 그럼 국가에서 그런 거야. 100평은 4인 기준 먹고 살려면 100평은 꼭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떤 백성도 100평은 절대 못 팔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땅이 있어야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토지는 절대 팔지 말고 국가가 정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200평 다 팔고 싶어. 그래도 못 팔게. 딱 몇 평만 팔 수 있는 거야. 100평. 이게 한전제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토지 판매 제한을 게 한전제. 정영용 씨는 이걸 주장했어. 여전제. 여전제라는 건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전제. 저기서 말하는 여자가 마을 여자야. 마을 사람들이 함께 논밭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8인 1조. 8명이 한 기조가 돼서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 토지를 나눠가죠. 일단. 그래서 8인 1조로 토지를 나눠가죠. 가운데다가 B죠. 여기는 얘네 공동경작지야. 그래서 8명이 같이 농사 열심히 져. 농사 열심히 져서 이건 1번 거, 이건 2번 거, 이건 3번 거, 여긴 8번 거 이렇게 나눠 가진 다음에 가운데 거는 뭐 하냐면 같이 세금.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세금 10분씩 내야 되잖아요. 그건 여기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8명이 같이 자기들 먹을 거, 세금도 키우면서 다 같이 하하호호 하는 행복한 세상을 꿈꾼 게 정영용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중농업파는 모든 백성들이 뭘 가질 수 있게 제대로 가보자. 땅, 농사질 수 있는 땅. 근데 저거 생각해보자. 가능할까? 왜 불가능해? 누가 반대할까? 맞아, 양반들. 왜냐면 이때 농민이 가진 땅보다 세도 정책의 양반이 가진 땅이 훨씬 많았어요. 그럼 백성들 땅 나눠주려면 양반들 땅 어떻게 해야 돼? 뺏어야 돼. 뺏은 다음에 다시 나눠줘야 돼. 이 작업을 양반들이 순수히 참석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개혁 결국엔 토지개혁이 성공하고 없습니다. 그럼 중상업화는 뭐였냐? 중상업화는 자 배워보세요. 중시할 때 뭘 중시했게? 상업 맞아. 상업을 중시하는 애들인데요. 얘들은 이걸 주장해요. 우리 조선이 발전되려면 상공업, 상업과 공업을 진흥 발전시키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조선이 발전되려면 뛰어난 문화와 문명의 기술을 흡수하자. 우리도 받아들이자. 이때 조선보다 발전된 나라가 우리 주위에 있었어. 네. 아니야, 외는보다 더 발전된 나라가 있어. 아니, 미국은 이때 그거 아니고요. 우리나라 바꿨는데 맞아. 중국 바로 이때는 청나라였어요. 이때 청으로부터 문물을 수용하자라고 하거든요. 청의 문물을 수용. 자, 왜 청나라가 발전되냐면요. 이때 청나라가 활발하게 유럽이랑 교류했어. 그래서 유럽에서 가져온 다양한 문화와 물건이 풍부했고요. 이때 우리한테 그게 전해지면서 당시 중상업가들은 우리도 청나라처럼 서양과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호부터 발전시켜서 우리 발전하자라고 했는데요. 대표적인 아저씨들이 이 아저씨들이에요. 박지원, 박재가, 홍대용 아저씨인데요. 이름 뭐 그냥 외우지 말고 이런 애가 있습니다 아시세요? 박지원, 박재가, 홍대용. 옛날 치사 선생님들, 약간 시험들 좀 치사하게 됐던 선생님들은 막 이름 한 명씩 바꿨거든. 다음 분노와 파이로 오른 것에서 유영원, 박재가, 정영구가 이렇게 해서 틀린 것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런 정도만 있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누구누구 있었는지 막 이름 외우지 마세요. 암기하지 마세요. 딱 들었을 때 아 박지원 중상이지 막 이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돼. 자, 박지원 씨는 뭘 주장했냐? 이 아저씨는 어떻게든 우리나라의 물건이 빠르게 전국끼리 돌기를 바랬어. 여러분 물건을 나르는 방법, 육지에서 나르는 방법 제일 효과적인 게 뭐게? 말. 근데 말은 물건을 많이 실 수 있어? 맞아. 말 뒤에 마차를 만들면 돼. 수레 같은 거. 이때 박지원 아저씨는 박지원 아저씨는 또 어디 갔다 왔냐면 이 아저씨가 중국에 간 적이 있어요. 당시에 이 아저씨가 열할일기라 그래서 중국에 쫙 한 바퀴 돌고 왔어.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했던 청나라만 경험하고 오더니 여기가 너무 좋은 거야. 뭐가 좋았냐? 청나라 갔더니 수레가 너무 좋다더라. 우리도 저렇게 수레를 만들어서 상인들의 물건을 잔뜩 실어서 필요한 지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우리도 유통, 즉 물건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를 잘 확보해 두자. 유통을 되게 강조하는 거야. 좋은 수레와 유통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바로바로 받을 수 있게. 여러분, 너네 여기 새벽배송 돼? 안 돼? 아니 여기는 안 돼. 새벽배송. 선생님 지금 사는데 새벽배송 안 되거든. 나 좀 부러워. 피컬링이나 그런 거 새벽배송 되게 잘 되시잖아. 근데 좀 부러운데 그런 걸 흥분하시게 이해하시잖아. 새벽배송 딱 시키면 다음 날 아침에 오게. 그만큼 빠르게 유통 잘 될 수 있게. 자, 박지원 씨는 뭘 주장했냐? 여러분, 옛날에 내가 필요한 물건 있어. 그럼 뭐 주고 살게? 맞아. 역전은요, 솔직히 조선 후기 때 돼서야 그때 막 사용됐고요. 이때 얘들이 등장했을 때 그때부터 좀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그 전에는 계속 뭐 사용했냐면 물물교환이었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노트가 필요해. 그럼 집에 가서 쌀 한 성, 이렇게 한 성 가지고 주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쌀이 가벼웠고 무거워, 부피가 좀 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사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사려면은 큰 결심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백성들이 물물 교환을 해야 되니까 물건을 쉽게 살 수 있어, 안 사? 잘 안 사. 그러니까 교역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박재관 씨는 뭐라 했냐? 물물 교환 하지 마. 이거 만들자. 맞아. 화폐. 우리도 화폐 만들어서 돈 쓰자. 백성들이 물물 교환하니까 너무 힘들어한다. 생각해봐, 여러분. PC방 가는데 쌀 20kg씩 가져가야 되는데 1시간에 가져갈 거야? 누가 PC방 가? 집에서 그냥 좋은 거 딱 해서 집에서 있겠지. 물론 뭐 가는 친구도 있겠지만 PC방 맛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는 화폐 너무 간단하잖아요. 종이 두 마리 가져가면. 자, 홍대환 씨는 뭐였냐? 홍대환 씨는요 당시에 과학자였어. 이 아저씨는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다 보니까 알게 됐어. 뭘 알게 됐냐?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잖아. 여러분 지금 봤을 때 지구가 도는 것 같아, 태양이 도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솔직히 지금 보면 태양이 떴다 지고 달이 떴다 지고 하니까 쟤네는 도는 것 같은데 이 아저씨가 나 솔직히 어떻게 발견했는지 모르겠어. 그걸 발견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그리고 이 아저씨는 더 발견해. 우주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주가 끊임없이 있다. 우주 무화설.
우주가 끝없이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주에서 우리 보면 어떻게 보일까? 보이긴 한데 안 보이죠. 우주에서 중국이 보일까? 안 보이죠. 그냥 먼지 쪽으로서 보일 거야. 이 아저씨가 딱 그래서 뭘 주장하냐? 중국 그 당시에는 제일 강한 나라가 중국이었거든요. 제일 큰 나라도 중국. 물론 지금도 크지만 이 중국들이 지금 세계관을 벗어나겠냐? 저 홍경환 씨가 야 우리 지구는 정말 보잘것 없는 거야. 이 지구보다 더 큰 게 훨씬 많아. 그게 바로 우주야. 이런 걸 주장하면서요. 그 당시에 중국이 세계 최고고 세계 제일 강한 나라 이런 중국적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있겠던 게 홍대영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과학 기술이 발전됐고요. 이런 중농학파, 중상학파 아저씨들은 당시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국가가 발전될까 이런 걸 연구했던 아저씨들인데 마무리 이 실학자들의 한계가 뭘까요? 잘 보세요. 마지막 한계 정보 끝낼게요. 실학 첫 번째 성부는 자 한계 여러분 실학자들 이런 거 기억하자 했을 때 받아들여졌을까? 왜 안 받아들여졌을까? 지배층들이 관심이 없어. 왜냐면 이 실학은요 정말로 얘들만이 있었던 사상이에요. 얘들이 그 당시에는 아웃사이더였어. 그러니까 이 실학자들이 누구라고 얘기해도 국가 정책을 가려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들은 당시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높은 관직이 아니라요 낮은 관직이나 또는 몰락한 양반들이 좀 많았어. 아까 봤던 그 정현권 선생님도 유배를 갔던 것처럼 얘들은 그 당시에 높은 관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백성한테 더 관심이 가진 거야. 얘네가 지배자가 아니니까. 왜냐면 얘들은 백성과 같이 살면서 뭘 경험하냐면 백성이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하는 게 직접. 그러니까 얘들은 성리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굶어 죽으면 사는 게 그게 더 문제구나. 우리가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했지만 당시의 권력자들은 백성이 안 보여. 궁궐에서 맨날 파티 열고 잔치 열고 그 노는 거밖에 안 보여. 세도정치애들. 그러니까 얘들이 봤을 때 백성 힘들어? 어디가 힘들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얘들이 그래 이런 노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좀 있죠. 그래도 선생님 그럼 실력을 왜 배우나요? 라고 물어보면요. 얘들 뭐 역사에도 그렇게 주류도 아니었다는데 왜 배우나요? 하면요. 그래도 이렇게 힘든 세상이지만 어떤 게 있었다는 거예요.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를 바꾸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들의 노력을 잊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더 배워야지.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또 찾아내는 것도 지금의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에서 배우고요. 이제 딱 두 줄만 배우고 끝낼게요. 자, 두 번째 성표 북학입니다. 북학. 자, 북학은요 한자로 나라 국자의 배울 학자야. 즉 우리나라의 학문이라는 뜻인데요. 자, 북학은 왜 등장하게 되었냐? 배경. 원래 조선 초기에 중국은 무슨 나라? 명나라.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에 저 수금이 성장해서 청나라가 됐고 청나라가 명나라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청나라로 바뀌게 돼. 자, 이게 명에서 청으로 중국의 정치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거 조선에 엄청 큰 충격을 했어요. 왜냐면 조선은 유교의 나라, 성리학의 나라, 그리고 중국의 사대하던 나라였어. 그래서 명나라 황제를 정말 우리 부모님, 은인처럼 생각하고 명나라는 우리보다 크고 뛰어난 나라, 저기는 배우점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반면 청나라에 살던 저 여진족은 조선 초부터 오랑캐라고 불리던 우리가 무시하고 깔보던 애들이야.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무시하고 깔보던 여진족이 나라를 중국이 차지해서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해서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이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게 돼.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중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우리는 명나라가 세계 최고인 줄 알았는데 중심 세계가 즉 중국이 세계 최고고 명나라 저 한족들이 세계관 중국 정신 세계관 당시 중국이 세계 최고보다 그렇게 강하고 훌륭한 나라다. 이게 깨지게 됩니다. 아니 오랑캐였던 청나라가
중국을 쳐야지. 저걸 보니까 힘이라는 거는 항상 강한 게 아니고 강해지다가 약해질 때도 약해졌다 강해질 때도 있는 거구나. 그 말은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도 강해질 수 있다. 이제는 그전에는 모든 학문도 중국에서 배우고 뭐 시설도 중국어 뭐 이런 거 중국에서 배워서 했는데 이제는 명문학 끝나고 나서부터 사람들끼리 그런 거 우리 것을 연구해보자. 우리도 저렇게 강해질 수 있겠다. 그러면서 국학은 이겁니다. 이때 천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것을 연구하는 게 국학입니다. 이때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 것들을 연구해. 어떤 걸 연구했는지 볼게요. 우선 내용. 이때 우리의 역사. 중국 역사만 공부했는데 우리 역사만 보자. 우리에도 어떤 뛰어난 역사가 있는지 한번 공부해보자 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 그리고 우리의 지리 등 이제 우리나라를 소재로 연구하기 시작해. 이게 국학이에요. 조선후기 때 신학과 국학 이 두 개의 사상이 확장되게 됐고요. 이때 국학으로 대표적인 사례들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유독국민 아저씨가 발해고라는 책을 썼는데 발해고 역사책인데요. 이 아저씨 정말 좀 감사해요. 왜냐면 이 아저씨가 처음으로 발해라는 나라를 우리나라 역사를 편입시켰어. 만약에 이 아저씨가 발해라는 역사를 무시했으면 지금 발해는 어디 나라 역사가 될 수 있었을까? 중국 역사가 될 수 있었어. 실제로 지금 중국 공정이 심한데요. 이 아저씨가 발해라는 나라는 고구려 후손이 세운 나라다. 우리나라가 맞다. 그리고 통일신라와 함께 우리나라의 역사다. 라고 딱 이 책에 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책이고요. 그리고 안정복이라는 아저씨가 당군조선, 즉 당군 할아버지 이야기를 책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고려까지 우리의 역사다. 당군부터 우리까지 쭉 역사가 해서 안정복이라는 아저씨가 동사강모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이중환이라는 아저씨는 통일신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거 오타야. 각 지역의 생활, 환경, 풍속인데요. 이 아저씨가 정보조사에서 이렇게 쓰는 거야. 안성에는 몇 명이 살고 안성에는 특산물 뭐 있니? 배, 포도, 쌀, 이런 유기 이런 거. 안성에 갔더니 포도가 잘 자라고 배도 잘 자라고 유기가 있고 뭐 그런 게 있다. 이런 거. 이런 걸 쓴 책이 상리자. 그래서 어떤 마을이 어떻게 살기 좋은가 이런 걸 소개한 책이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이거 옛날에 되게 즐겨봤던 프로 유퀴즈인데요. 유퀴즈 원래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재성 아저씨랑 조세 아저씨가 돌아다니지 못하고 이제 스튜디오에서 초청을 하는데 원래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문제 푸는 거였잖아. 문제 풀어서 맞히면 얼마 주게? 100만 원. 100만 원인데요. 근데 항상 보면서 나는 언제나 얼마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많이 마주쳤으면 선생님 마주칠 때마다 얘 가끔 역사 문제가 나와. 그러면서 나 저거 맞출 수 있네요 하는데 여러분 과연 만났으면 이 문제 맞출 수 있는지 풀어보세요. 우리나라 최대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862년 제작된 이것은요, 총 2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들을 모두 펼쳐 하나로 연결하면 가로 약 3.8m, 세로 약 6.7m로 초대형 규모의 완전체가 됩니다. 무려 30여 년에 걸쳐 완성된 이것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유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먼저 생각해보세요. 지금 영식을 캐치했어. 자, 이게 신기하다. 뭔지 안다. 맞아요. 대중력이죠. 자, 5초 시간. 진석은 5. 대동의 대동시고. 왜 대동시고? 3.8m에서 그 지로가 되게 큰 걸로 아는데 땅보다 3.8m에서 지금 밑으로 치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정답은 대동이었던 정답. 저학생은 저기에서 100만 원을 타고 왔습니다. 부러웠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대동여지도에서 봤는데 대동여지도는 김저우라는 아저씨가 우리나라 지리를 공부하고 만든 지도인데 직접 다 탐방하신 건 아니고요. 이미 나와 있는 지도들 중에 약간 수합해서 저렇게 거대한 지도로 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지금의 우리나라 지도랑 거의 어때? 거의 비슷하죠. 대단하신 거죠. 이거 어떻게 알아서 가지도 않고 나 솔직히 이거 지도 어떻게 하는지 너무 신기해. 위에서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김정은 씨도 대단한 게
그 거리를마다 측정을 해가지고 이게 몇 미터 정도 되는지 다 측정해놨어 보면. 근데 그것도 뛰어나고 지금 보시면 이게 책이야, 이게 종이야. 적은 걸 피해서 이게 길게 쫙 넣으면 이렇게 한 장 하나 이렇게 다 적은 거거든 이거를. 그래서 쫙 피면 만열 쉽게 대동여신 건데 대단하시죠? 이렇게 당시 우리나라를 연구하는 학문 북학이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서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 남은 시간 뭐 할 거냐면 잘 봐봐. 이거는 수행표가 아니고요.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 수업 때 잘 들었는지 그리고 뭐 잘 쓴 친구는 그 이제 선생님이 생활교육과에 같이 들어보고 적어야 돼. 여러분이 수업 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저걸로 좀 참고자료 쓰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받으시면은 학번이랑 써주시고요. 나는 그때 실업자였다는 내가 중농, 중상학과 뭘 지겠을까? 그리고 실업자 입장에 되어서 내가 그걸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 들어주지 않은 이 정부를 살았던 실업자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일기 써보기인데요. 다음 친구는 제출하고 쉬시면 됩니다. 자율적으로. 오늘 몇